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G7 정식 초청국으로 부상, 글로벌 핵심 국가 도약. 뭐라고요? 한국이 G7이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머그잔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G7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전통적 선진국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클럽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제가 기억하는 한국은 몇 년 전만 해도 전쟁 위기 속에 매번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고 정치인들은 구속과 시위로 뒤덮였던 나라 아닙니까? 마침 옆자리 후배가 말을 건넸습니다. 선배, 한국이 G6라는 소문도 있던데요? 저는 순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러시아보다 위라고? 유럽 안보 포럼에서 처음 공개된 국제 영향력 순위 보고서. 저는 대한민국이 6위를 기록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시 사연을 읽어드리기 전에 1초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피에르 드마레입니다. 프랑스 외무부 소속이자 유럽전략연구소의 실무 파견관으로 지난 18년 동안 브뤼셀과 워싱턴, 도쿄, 그리고 리야드까지 세계 주요 외교 현장을 누비며 살았습니다. 이 일에 자부심이 큽니다. 우리가 외교관이라 불릴 때 그건 단지 국기를 대표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국가의 시선으로 세계를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 저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 전 커피를 내리며 외신 브리핑을 살펴보고 있었죠. 그런데 상부로부터 대한민국을 벤치마킹하라는 보고서를 받았을 때 저는 그 문장을 최소 12번은 다시 읽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델을 집중 분석하여 정책 전환의 기준점으로 삼을 것. 한국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나라 한국. 어디선가 늘 북한과 대치 중이고 극동아시아의 구석에서 맴돌던 분단국가. 90년대 중후반 IMF 사태로 국제금융시장에 고개 숙이던 나라. 겨우 몇몇 전자제품과 아이돌 그룹으로 유명해졌다고 해도 그런 나라가 유럽 선진국들이 벤치마킹할 모델이 된다는 말입니까? 보고서 첫 장에 박힌 이 문장이 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한국을 왜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하죠?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대체 뭡니까?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자꾸 한국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보도에서는 새로 당선된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 트럼프와 직접 통화 외교안보 실용주의 강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뉴스 한 줄이 제 인생을 뒤흔들 변화의 서막이 될 줄은요. 외교관이란 이름보다 소속 국기를 먼저 내미는 직업, 세계 곳곳을 돌며 우리나라가 최고라 외쳐야 하는 존재. 그런 제 눈에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단 하나의 이미지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북한과 대치 중인 분단국가, IT 강국, 그리고 K-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한국을 주목하게 된 계기는 한 국제포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유럽 중부에 위치한 모 국가의 외교부 소속으로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중견국가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죠. 그 자리에서 글로벌 영향력 국가 탑10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곳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국가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그러나 발표자 입에서 나온 6위, 믿기 힘든 이름이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그 순간 회의장에 미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분명 우리보다 인구도 작고 자원도 없으며 지정학적으로 끊임없는 위협 속에 놓인 나라. 어떻게 그런 나라가 글로벌 영향력 6위가 될 수 있을까? 보고서는 냉정했습니다. GDP, 군사력, 기술혁신, 외교 영향력, 교육 수준, 공공행정 투명도 등 12개 항목을 종합 분석한 결과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은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특히 기술혁신, 반도체, 배터리, 디지털 정부, 교육 역량에선 미국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제 옆자리에 앉은 독일 출신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을 배워야 해. 저 나라는 조용히 기적을 만들어냈어. 그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IT 강국이 아니다. 행정, 국방, 교육, 에너지 전환, 기술혁신, 시민의식 등 모든 지표에서 글로벌 탑10 진입에 성공한 국가다. 저는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뭐? GDP는 여전히 독일, 프랑스, 미국의 절반도 안 되잖아. 군사력?
미국 없으면 한반도는 하루도 못 버틴다던데. K-팝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건 문화산업이지 국가 역량은 아니잖아. 그날 저는 사무실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 보고서를 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분명 발전한 나라지만 벤치마킹할 수준의 패러다임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고해야 할 건 미국, 독일, 일본 수준이지 한국은 아직 중진국형 성장 모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의견을 내고 잊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부국장에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드말에 당신이 보고서를 부정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말로만 하지 말게. 이번엔 직접 보고 오게. 한 달간 서울에 파견한다. 그 말에 저는 어이없어 웃었습니다. 부국장님, 전쟁 위험도 있는 나라입니다. 북쪽에서 미사일이라도 쏘면 어쩌라고요? 그는 단호히 말했죠. 그래서 가보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되었는지. 저는 마지못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그냥 정치적 쇼핑리스트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 정책자문회의가 새로운 틀을 짜려다 보니 한국 정도 하나 껴넣은 거겠지. 이 모든 게 형식적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제 오만은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환승 승객과 입국 승객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 30분마다 도는 다국어 안내 로봇, 전광판 하나에도 오류 없는 교통 흐름, 모든 공공시설이 움직이는 듯 정제된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웰컴 투 코리아라고 웃으며 건넨 입국 심사관의 눈빛. 그건 교육받은 태도가 아니라 어떤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서도 저의 예상은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길거리에 침을 뱉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편의점 점원은 외국인인 저에게 영어로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낯설었습니다. 이건 한국적 정서가 아니라 잘 설계된 나라의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 달 처음엔 억지로 시작한 출장처럼 느껴졌던 이 여정이 곧 내 인생을 바꿔놓게 되리란 건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보고서의 제목을 이제 인정합니다. 한국을 벤치마킹하라. 그 말엔 거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바뀌면서 외교관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궁금증이 치솟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어떤 시스템과 문화를 가진 곳일까? 궁금함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외교관 커리어를 잠시 내려놓고 중앙정부 외교연구소에서 단기연구원으로 선발되었고 저는 한 달간 서울에 머물며 직접 보고 느끼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길 내내 도로 위 단 하나의 쓰레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공기조차 맑게 느껴졌고 버스 좌석마다 공기청정기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삶을 불편함 없이 품는 나라, 그게 제 첫인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한 공공정책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연구원들이 유창한 영어로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AI 기반 민원 처리, QR 인증 행정서류 자동화, 전자정부 시스템의 세계적 수출 사례까지. 한국은 기술을 단순히 수출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실험하고 검증해 그 결과를 세계와 나누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출근길에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개찰구에서 제 교통카드가 작동하지 않아 난처한 상황이었죠. 그때 한 중년 여성분이 다가와 자신의 교통카드를 제게 건네주며 지나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분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외국인이 불편하면 우리도 부끄러워요. 그냥 이걸로 타세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건 국가 시스템이 아니라 국민의 품격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낀 건 단순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배려가 문화로 정착된 사회. 그런 요소들이 모여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성장시켜온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을 벤치마킹하라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지금 한국에게 배우고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단순한 IT 강국이 아니다. 행정,
국방, 교육, 에너지 전환, 기술 혁신, 시민의식 등 모든 지표에서 글로벌 탑10 진입에 성공한 국가다. 저는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뭐? GDP는 여전히 독일, 프랑스, 미국의 절반도 안 되잖아. 군사력? 미국 없으면 한반도는 하루도 못 버틴다던데. K-팝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건 문화산업이지 국가 역량은 아니잖아. 제가 했던 말을 생각하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낯설었습니다. 이건 억지로 꾸며서 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 설계된 나라의 태도였습니다. 한국 방문이 한창이던 가운데 2025년 6월 3일 저에게는 또 다른 충격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신임 대통령의 당선 소식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재명, 소년공장에서 막 노동판을 벗어났던 흑수저 출신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절대 권력에 도전했고 경제 못지않게 정치가 약하다는 외국인 친구들의 걱정을 뒤집듯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한국인, 그리고 저의 외국인 친구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지만 정치는 약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불안하다. 미국에 너무 의존한다는 현실적인 불안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총각을 다투는 선거판, 호남과 영남, 보수와 진보가 극명하게 나뉘는 정파 대립 속에서도 한국 국민들은 극한 분열 속에서도 성숙하게 민의를 표현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몰려다니며 민주주의는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외쳤고 비록 악플과 인신공격이 난무했지만 폭력 없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재명 후보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와 직접 통화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교역 협상과 안보 공조를 논의했죠. 이 내용은 6월 6일 로이터 통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 통화는 단순한 외교적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트럼프와의 첫 소통은 한국이 정치적 분열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실질적 협력을 약속받았다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노동자와 가난한 청소년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정책을 주도했던 실용주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당선은 모든 국민이 포함되는 대한민국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사람에게 기회를 돌려줘야 한다는 국민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선거 기간 중수많은 악플과 조직적인 방해를 견디고 정치적으로 파괴될 위기까지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딛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한국 정치가 경제 성장 속도를 따라잡진 못할지라도 국민의 정치 수준은 오히려 더 민감하고 성숙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내공을 단순한 경제나 기술력으로만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정치권이 경각심을 갖고 국제 외교 협상까지 성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 이것이야말로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할 진짜 이유였습니다. 정치적 혼돈 그 속에서도 국민은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국민이기에 이제는 정치에서 성숙함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나라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한 국민의 철학입니다. 저는 그 철학을 한 달간 시장 골목에서, 대학 강의실에서, 버스와 택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주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경제와 기술, 그리고 민주주의를 동시에 수레바퀴처럼 굴릴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기록합니다. 지금 이 글도 그 기록의 한가운데입니다. 한국이 왜 이제는 단순한 비교 대상이 아닌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이유를 가지는 국가인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세종대로에서 미팅을 마치고 광화문 광장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누군가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노란 조끼를 입고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캠페인도 방송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플라스틱 조각을 집어봉지에 넣는 아이.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행사라도 있나요? 그 아이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학교에서 주말 봉사 시간 채우라고 해서요.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울리던 경고음이 꺼졌습니다. 이 나라는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뒤 서울시 관계자와의 공식 미팅 자리에서 저는 이 경험을 말했습니다.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봉사 시간을 채운 게 아니라 국가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한국은 어릴 때부터 나의 존재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교육합니다. 그 한마디가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시민을 시스템으로 키운 나라. 저는 이 개념이 너무나 생경했습니다. 우리는 늘 제도와 규정, 법률로 사회를 이끌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달랐습니다. 시민 개개인이 국가의 일원임을 자각하고 움직이는 문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찬란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단지 간판의 네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스스로를 빛내는 국민들의 의식에서 나오는 빛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건 단순히 성장률 때문이 아니구나. 이건 기술이 아닌 사회 설계 방식 자체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체류는 제 사고방식을 하나씩 전복시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서, 시민의 표정에서, 정부기관의 응대 방식에서 국가란 무엇인지, 국민이란 무엇인지를 되묻는 질문들에 매일 노출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그 여정의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체류가 일주일을 넘기자 저는 점점 더 많은 기관과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했던 경험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그곳은 항공정비 장비를 제작하는 말하자면 군수 분야 하청업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분위기는 제가 아는 유럽식 방산업체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먼저 공장 내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기계는 반짝였고 모든 부품은 바코드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은 하나같이 국방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인터뷰를 나누며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규군 출신인가요? 그러자 현장 감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대부분은 대학에서 기계공학이나 전기과를 전공한 청년들입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조립이 아니라 국가 방위를 위한 기술 행위니까요.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총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총을 든 이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에 묘한 충격이 일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나라에서 이런 윤리의식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의 국방부 인사들과 만났습니다. 공식적인 브리핑 자리에선 방산 수출 확대, 첨단 전력 배치 같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브리핑이 끝난 뒤 한 고위 관계자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피에르 씨,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는 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닙니다. 전쟁을 멈출 수 없다면 최소한 전쟁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분단국가입니다. 늘 긴장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 긴장 속에서도 신뢰와 윤리 시스템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야 했죠. 그 순간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이 계약서 하나에 수십 개의 윤리 조항을 넣는지, 왜 부품 납기일 준수 하나에 목숨을 거는지, 왜 그들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 무기를 만드는 것처럼 보였는지. 그리고 마침내 제가 본사로 돌아가 최종 보고서를 쓸 때 가장 먼저 적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총알이 아니라 신뢰였다. 보고서를 마무리한 그날 밤, 저는 숙소 근처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내부는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노트북을 펼친 두 청년이 한국의 사발면을 먹으며 무언가를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힐끗 보더니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방산 관계자세요? 당황한 저는 네, 어떻게 아셨나요? 라고 되묻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회의하셨죠? 저도 거기 출신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방위산업 스타트업을 창업한 청년이었고 친구는 ROTC 출신의 전략 담당자였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K무기의 내수 생산 효율을 높일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들과 합석하여 물만 부어서 먹는 사발면을 같이 먹어보았습니다. 제가 앉으니 떡볶이와 순대를 주문해서 이게 한국의 맛이라며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보기에도 매워 보였지만 단단히 각오하고 먹어보았습니다. 아, 이건 너무 매웠습니다. 제가 매워서 당황하는 모습에 청년들은 웃으며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많이 친해졌고
따뜻한 한국 사발면과 분식에 마음이 가까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무기만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기술을 통한 평화를 고민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우연히 국방기술품질원의 한 회의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진행 중이던 세미나는 내부 기술자들의 공개 리뷰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젊은 연구원부터 중년 기술자까지 모두가 서로의 오류를 지적하며 개선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중년 연구원이 이렇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이건 제 설계이지만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린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함께 맞추는 퍼즐을 푸는 중입니다. 그날 밤 제 마음속엔 이상한 울림이 남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총을 쥐고 싸우기보다 책임을 나눠지고 문제를 고치며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 어떤 무기보다도 저는 이들의 태도와 시스템, 그리고 사람에 감동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기술 스펙을 두고 경쟁한다면 한국은 왜 그것을 만들어야 하는가를 먼저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 제 안에 무언가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연히 한국을 조사하라는 임무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무형의 힘을 목격한 목격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가운 분석과 통계 중심의 제 사고방식은 이미 거대한 깨달음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환점 중 하나는 강남의 와인 바에서 있었던 한밤의 대화였습니다. 밤 늦게 저는 몇 명의 한국 젊은이들과 와인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외교 기술사 회의 이슈를 주제로 풍성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제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물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결국 미국 우산 아래에 있는 나라일 뿐 아닙니까? 그 순간 와인바의 공기가 정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한 청년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따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그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을 깊게 찔렀습니다. 살아남는다는 말은 한순간의 전략이나 정책이 아닙니다.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끊임없는 의지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말 한마디를 다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분석가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마침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를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 그 결심 후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학과의 장 교수를 만났습니다. 교수는 한반도의 역사와 분단의 고통, 그리고 그 학습된 생존감이 한국인의 DNA처럼 내재되어 있음을 설파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 위에 철저한 시스템과 문화를 쌓아왔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집념이 바로 오늘의 한국을 만든 것입니다. 교수의 설명은 마음속 깊은 영역에서 울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의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력뿐 아니라 국민 정서, 공동체 의식, 시스템 신뢰가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뜻밖의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한중 고위급 외교기술협력회의에서 한 중국 외교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협력은 우리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할 전략입니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제국이라 불리는 중국에서조차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 뇌리와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회의장 밖에서 만난 유럽 외교관이 귓속말했습니다. 지금 세계 질서가 변화하고 있어.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야. 이들은 기술 외교 신뢰를 무기로 새로운 강대국 모델을 완성 중이야. 그 말은 제 안에서 비수가 되었습니다. 전통적 강대국의 기준만을 가지고 세계를 해석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강대국이란 단지 GDP나 군사력으로만 정의할 수 있는가? 그날 늦은 밤, 저는 여의도 한강공원을 홀로 걸었습니다. 바람은 찼지만 사람들은 평온했습니다. 겉은 번쩍이지 않아도 질서와 자부심의 숨결이 거리에 스며 있었습니다. 그 걷는 동안 저는 본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한국은 속도와 기술보다 그것을 감당하고 운용하는 사람들의 철학과 신뢰로 세워진 국가이다. 이후 저는 국립외교원에 초청되어 한국의 글로벌 전략이란 제목으로 비공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한반도 지정학, 기술 외교, 자원 외교, 디지털 전환 등
수많은 주제가 오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계획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말대로 한국의 계획들은 네트워크처럼 촘촘했습니다. 기술이, 시스템이, 외교가 국민 정서를 반영하고 있었으며 정치의 혼돈 속에서도 국민은 성숙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다시 호텔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군사 퍼레이드보다 웅장하지 않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태도와 태도의 연결이 만든 강고한 힘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역 플레이어가 아니다. 이들은 내공과 시스템, 신뢰의 축을 가진 국가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배워야 할 교훈으로 쓰여야 한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강한 국가란 무엇인가, 한국이 가르쳐준 것들. 저는 조용히 회고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3주는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를 다녀온 듯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제 삶과 세계관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돌아오기 전날, 저는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서울 북촌 한옥마을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조명이 낮게 깔린 골목 사이로의 집과 디지털 간판이 나란히 놓여있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제가 느낀 한국 그 자체였습니다. 전통과 혁신, 질서와 속도, 감성과 이성이 서로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모니처럼 맞물려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보고서에 이런 문장을 써넣었습니다. 한국은 총을 팔지 않았다. 함께 쏘는 법을 가르쳤다. 그것은 기술 수출이나 군사 협력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내보내는 진정한 가치는 철강이 아니라 신뢰였다는 의미였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이 시대,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에 서서히 감화되어 갔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후 저는 여러 국제 세미나와 미팅에서 제가 보고 느낀 한국의 내공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그런 나라였나? 하는 반응이 있었지만 제가 보여준 데이터와 영상 사례 앞에서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산업계는 한국의 인간 중심형 기술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AI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국방 기술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술 생태계는 그들이 생각했던 미래와는 전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스위스 제네바의 안보 포럼에서 이례적으로 특별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기술, 신뢰, 그리고 신흥 강대국 한국의 미래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을 기술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뿐 아니라 한국에서 만난 젊은이들의 태도,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여정, 서울거리의 질서와 공공 인프라, 그리고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나라라는 청년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강연 후 청중의 박수는 무려 42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노르웨이 외교관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너무 가볍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서울의 밤거리에서 홀로 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들이 만든 것은 단지 산업이 아니다. 이들은 국가라는 개념을 재정의하고 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질서를 배웠고 속도 속에서 방향을 찾았으며 혼돈 속에서 사람을 잃지 않았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서울 김포공항에서 출국장을 향하며 한 청년이 제게 건넨 마지막 인사. 피에르 씨, 언젠가 다시 오실 거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이번에는 조사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조용히 진화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화를 기록하고 전 세계에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짜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을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연 어땠나요? 한국의 급변하는 모습을 보는 세계인들의 시선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한국을 모방하라. 한국을 배우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에 나눠주세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